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역재단의 기획이사 이창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농어촌 사회혁신 분야와 과제인데요. 앞부분에서 사회혁신 일반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농어촌 사회혁신 분야와 과제에 대해서는 좀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요즘 몇 년 전부터 부쩍 이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을 추진하는 그런 원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꾸 발현이 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이런 다양한 질문에 대한 질문의 과정에서 찾은 대답이 사회혁신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변화를 추구하는 원인은 크게 이제 경제 사회 위기, 인과학적 위기, 지속 가능성 위기,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사회 위기는 무엇보다도 이제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학적 위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 지속 가능성의 위기는 우리가 지금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한정된 자원 가지고는 계속적인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위기의 바탕에서 다양한 사회혁신 분야가 이렇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세 가지 위기가 이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이제 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새로운 위기 속에서 과연 기존의 해법이 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나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케인즈 의문, 공유주의 비극 이렇게 해놨지만,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이미 케인즈는 1930년대 대공황 때 이 대공황의 위기는 시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시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생산과 공급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이 상품에 대해서,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국가가 온전하게 알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나 국가가 이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아시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황무지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걸 공유주의 비극을 주장한 학자는 시장해법과 국가적 해법을 내놔요. 그렇지만 그게 반대되는 의견을 낸 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 없이 이용되는 자유유용지밖에 아니다. 그래서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의해서 생산이 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제 반대 주장을 하고, 그러한 반대 주장이 이론과 여러 사례를 통해서 검증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시장과 국가는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커뮤니티, 즉 공동체,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등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를 겪으면서 상당한 여러 이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국가나 시장이 이 위기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소수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공동체, 시민사회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국가의 틈을 확장하는 것이 사회혁신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혁신은 성격은 이렇게 6가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컬푸드 운동이 활성화됐던 그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 사회혁신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 노컬푸드의 다양한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전라북도 김제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로 하시던 일들이 저기 전주 남부시장에 새벽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라북도 지역 생산 농민들이 새벽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갖고 나와서 그 주변 상인들한테 파는 거. 이쪽에 이제 상인하고 직거래. 그 다음에 이제 직거래 장터, 도시에서 여는 직거래 장터 이런 정도의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진적인 학자들, 활동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노컬푸드 사례를 연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2008년도에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노컬푸드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노컬푸드 운동에 대한 흐름이 있었지만 완주군의 그런 모델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노컬푸드 운동이 비약적으로 이제 커지게 되죠. 그 비약적인 운동의 과정을 거쳐서 농식품부가 이 노컬푸드를 제도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됐죠. 일명 직거래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생산하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러한 제도화가 100%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노컬푸드를 확장하고 이 소농과 이 가정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거리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내면서 이런 노컬푸드 정책의 확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킨 결과로 귀결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 사회 혁신의 성격이 뭔가를 실물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혁신은 전통적으로 이제 개혁의 대상에서 약간 비껴나간 이런 비즈니스 영역을 포함해가지고 사회운동, 이 정책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전문가는 앞으로 이 사회혁신이 운동 영역에서 더 확장성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은 게 주빌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부실채권이 되게 많잖아요. 이 부실채권은 시장에서 사들여서 채권자한테 압박을 넣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부를 받아서 부실채권을 속아가는, 그러니까 문제 제기형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 사회운동 방식으로 해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다른 분야의 혁신 과정과 이 사회혁신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는 이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 혁신 깔때기 모형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경쟁을 통해서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한 가지를 기업, 조직, 사회에 적용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혁신 깔때기 모형인데, 사회혁신 나서는 모형은 예를 들어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고 또 확산 과정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고민하고 결국 이제 그 사례가 확대되는 이러한 이제 구조가 일반적인 혁신 깔때기 모형하고 사회혁신 나선형 모형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혁신 나선형 모형에 대한 설명의 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6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제시한 거니까 이건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와 공통 요소인데요. 핵심 요소는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실천과 실행을 위한 그러한 이제 요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통 요소는 이 핵심 요소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간략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 그 시민사회나 주요 활동가들이 사회혁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회혁신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혁신은 뭔가 새로운 걸 창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에 많이 사로잡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기존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결코 창조를 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혁신의 특징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요소들을 결합시키거나 복합시켜낸 결과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조직, 부문, 학제간,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 분산돼 있었던 개인과 그룹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사회혁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사회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와 공통 요소에 대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회혁신을 우리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농정은 생산주의 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면 그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이 높아지고 결국은 농촌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농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땠나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죠. 그래서 그동안 농업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생산주의 농정은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 농정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과 여러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농정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변화가 됐고 지금도 이제 그 변화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농정 틀 전환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농특위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이 농정 전환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일부 확정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정,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농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환은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 이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그 내용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이제 정책 환경이 이제 변화됨에 따라서 지역의 대응도 많이 달라지죠. 그동안 부분적인 어떤 정책 변화가 있었고 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의 행정과 민간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과 활동들을 시책과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향식 지역개발 또는 상향식 정책을 어떤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부자인 박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현재 이 거버넌스가 민주적 운영에 보장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민간협치 시스템이 구축되었는가, 그 다음에 민간 주체 운영은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아직 미흡한 과제로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농어촌 혁신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상향식 농촌개발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당연히 상향식이 되려면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역량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문제는 실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주민 역량 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실제 변화된 정책 내용이나 추진 방식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내부의 역량이 향상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면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보다 다양하게 할 수가 없느냐, 그냥 집합식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전에 예를 들어 사전 상호학습과 어떤 실천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정책이 이제 시행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주민들이 교육 중심보다는 뭔가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부자인 박사님께 말씀하셨지만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중간 조직이 설립이 되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도 있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한 정책도 중간 지원 조직이 설립을 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광역과 시군에 걸쳐 중간 지원 조직이 설립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야는 다른데 결과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교육과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을 염두에 두고 좀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추진 체계를 만들 수 없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행정 체계에서 분절됐던 그런 결과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서 간 부처 간 칸막이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통합형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필요성은 되게 크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이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이제 광역하고 기초지자체에서는 몇 가지를 기능을 엮어서 이제 통합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또 광역 단위 이제 통합형 중간지원 조직에 대해서 연구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개 이제 진척이 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농어촌 그 혁신 해결해야 될 혁신 과제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사회혁신에 대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 사회혁신에 이민대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결과들이 이제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농촌사회 혁신의 길 리빈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와 논의 내용을 보면 일단 리빈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 리빈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학기술이 아니더라도 이 리빈랩을 적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구자인 박사님이 이제 그 책임하에 리빈랩 방식의 홍성군 장곡면 2030 발전 계획을 수립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과학기술을 강조했다면 이것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통해서 2030 계획,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비전을 수립한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이런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농어촌 개발에 있어서 혁신의 구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그 농촌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프레임워크를 참조를 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 농어촌 지역사회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그런 지원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리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 농촌 지역사회 혁신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아주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EU 국가들 내에서 공유하고 그걸 각 나라의 시정에 맞게 적용하는 이런 이제 체계적인 지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게 부족하다는 거 그런 걸 전제하에서 EU의 사례에 의해서 혁신의 구성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너무 지역에서 자주 보는 흔한 자원, 경시하게 되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새롭게 이걸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자원 개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의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이것은 말씀 그대로 같은 비전과 어떤 그 프로세스로 우리 지역사회 혁신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그룹들, 그 다음에 어떤 공동학습의 과정, 그 결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집합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혁신의 구성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실험과 변화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용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절한 응답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지역이 뭔가 혁신을 통해서 변화해야 되는 요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혁신의 구성을 가지고 다양한 농어촌 사회혁신 분야의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촌경제 부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도쿠시마 가미가스 마을 사례는 이게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6차 산업 활성화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의 사례를 모을 때 가미가스 마을 사례를 많이 듭니다. 이 동네는 산간 지역이고 감귤을 재배했었는데 이산 한파로 감귤나무가 다 냉해를 입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소득원이 없잖아요.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데 5년 동안 외부만 돌아다닌 거예요. 외부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소득원을 만들어 보려고. 근데 정작 지금의 진짜 훌륭한 소득원은 자기 마을의 산간에 널려있던 나뭇잎을 새로운 어떤 활용처를 적용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즉 일시집 같은 데는 이제 그 접시를 데코할 때 그 나뭇잎을 많이 쓰나 봐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지역에 널려있는 나뭇잎을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종을 모아가지고 그걸 포장을 해서 온라인 주문을 받아서 일식집이나 식당에 다 품어놓은 것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했습니다. 이 마을도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주된 그 구성원들입니다. 주민 1,700명 중에서 65세 이상, 절반이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300가지가 넘고 그 다음에 1인당 연소득이 3천만에서 5천만 원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순환경제,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거리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녹할포도 학교급식, 공공급식이 이러한 역할을 일정하게 하고 있고요. 새로운 생산 방식과 서비스에 대한 보완과 마케팅은 저는 이제 뒤에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증진 효과를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안 타섭 미래 영농조합법의 사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004년도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는데요. 농민운동 활동가 출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약 한 10여 년 가까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2014년도에 10명의 젊은 농부를 유입시킵니다. 이 젊은 농부들은 이입하기 전에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과연 개인 단위의 농사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영농조합법인에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미래 영농조합법인이 이 2세대에 의해서 주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쌀 중심으로 했던 것을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밭작물까지 생산을 확대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분야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낮은 인구밀도에 밀도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의 직업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은 묘랑면의 여민음악 공동체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42개구랑 한 1,800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80%에서 90%가 어르신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전남 지역의 학생운동 출신들이 귀촌을 해서 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소표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납전방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트럭을 개조해서 이동식 장터를 운영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이 농촌 주민들 간의 어떤 동기성을 확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가 이제 강원도 동네방네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이제 춘천에 있는 건데요. 춘천에 이제 구 시외버스 터미널이 2002년도에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 그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 많던 여인숙과 여관, 그 다음에 주변의 상권들이 이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 출신인 이 청년들이 동네방네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춘천 여행 프로그램,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서 이 게스트하우스와 춘천 여행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을 잘 연결시켜서 지금은 이 동네방네에 있는 협동조합이 있는 인근 그 동네에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입니다. 당연히 이 농어촌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이
이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확대되고 또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혁신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결정 과정 참여는 예를 들어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어떤 그 정책 결정 과정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사례로는 그 서울시의 이제 범죄 예방 디자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2012년에 범죄 예방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3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아직도 구도심에 좁고 긴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좁고 긴 건물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좁은 골목길을 이제 산책 코스로 이제 재디자인한다거나 운동기구를 많이 놔서 주민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이 공공의 눈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전봇대에 노란 페인트 칠을 하고 전봇대별로 숫자를 표기해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위치가 어딘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고, 또 위기 상황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금 지킴이집 이런 것도 만들어내면서 사회혁신 사례로, 도시의 사회혁신 사례로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혁신인데요. 거버넌스 혁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틀로 활용해서 여러 이제 분야의 사회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틀로 활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 자체도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의 혁신을 통해서 보다 그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방성을 확대하고 폭넓은 참여와 어떤 행정의 어떤 독재적인 관행 이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는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사례는 협치 성북 거버넌스 사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북구 사례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성통 사례도 넣습니다. 이 홍성통 사례는 어떤 특정한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민과 관,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소통하는 그런 구조의 거버넌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분야인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학습의 결과로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홍성의 일소공도 사례처럼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같이 학습하는 것은 명시적인 지식과 암묵적인 지식을 동시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명시적인 지식과 암묵적인 지식의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고 하는 그런 솔루션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서 일소공도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농촌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그동안의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촌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모색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농촌혁신의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어떤 그 공동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은 인구도 적고 또 이동거리가 너무 걸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혁신을 통해서 효과적인 공동재화를 만들어내고 사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인구 변화의 문제, 즉 인구 유출, 고령화, 과소화된 이런 농촌 공간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나 비슷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죠.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환경적으로 깔끔한 이 지역의 그 환경을 조성할 건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경쟁의 요소로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을 어떤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한 방법보다 좀 집합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혁신 유형을 창출을 해서 이 세 가지에 기반한 구체적인 혁신의 과제들이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혁신의 시스템과 과정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혁신적인 공공정책은 이 농촌 혁신의 시스템과 과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 농촌 사회 혁신을 위해서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의 내용이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춰서 이 농어촌의 혁신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혁신적인 공공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경남이 아마 광역 단위에서 이 사회혁신 추진단이라고 만들어서 사회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여러 분야의 사회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고 여러 분야의 사회혁신 사례가 다른 지역까지 국제 확산이 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